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금요일 저녁은 평소보다 유난히 붐볐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고 접수 창구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다. 그 가운데 김지수는 6살 딸 지우를 안고 뛰어들듯 들어왔다. 아이는 귀가 아프다며 울음을 참지 못했고 지수는 당장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접수 담당 간호사는 먼저 보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이가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지금 보험부터 묻느냐는 분노가 그대로 터져 나왔다. 주변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고 간호사들도 잠시 말을 잃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지만 지수에게 중요한 건 오직 딸아이의 상태였다. 그는 이 병원에 기부까지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실조차 지금은 의미가 없었다. 지수의 시선은 오로지 지우에게 향해 있었다. 결국 상황이 커지자 소아과 전문의가 급히 불려왔다. 박민정이라는 젊은 의사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지우를 진료실로 데려갔다. 지수는 아이를 진료 침대에 눕히고 곁에서 지켜보았다. 아이는 계속 귀가 아프다고 중얼거렸고 지수는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키려 했다. 박 의사는 귀를 정밀 내시경으로 살펴보다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그 짧은 변화를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장 무슨 문제인지 물었다. 박 의사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혹시 아이가 무언가를 귀에 넣은 적이 있냐는 것이다. 지수는 단호히 부정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고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의사는 즉시 소독 트레이와 작은 집게, 확대경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간호사들이 움직이는 사이 지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박 의사는 미세한 움직임으로 지우의 귀 속에서 작은 이물질을 꺼냈다. 검은색에 가까운 반짝이는 물체로 고축심한 한 크기였다. 아이는 짧게 신음을 흘렸고 지수는 본능적으로 물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장난감이나 일상적인 물건과는 전혀 달랐다. 박 의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이물질이 아니라 정밀 제작된 청취 장치라는 것이다. 지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은 명확했다. 군사용 수준에 준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귀에 삽입한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켰다.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집을 비운 시간, 아이 곁에 누가 있었는지 곧바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아내 한소라, 그리고 장모. 둘은 그가 출장을 가도록 적극 권했었고 그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있었다. 이 사실이 직관적으로 마음속에 떠올랐다. 박 의사는 작은 장치를 밀봉된 증거봉투에 넣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우를 통해 김지수를 감시하려 한 것일 수 있다고. 지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성공한 IT 기업가였다. 젊은 나이에 소프트웨어 회사를 세워 국가기관과 대기업까지 고객으로 확보했고 언론에서도 자주 글을 다뤘다. 동시에 그는 정치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수많은 경쟁자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 속에서도 가정만은 안전하다고 믿어왔다. 오늘 그 믿음이 산산조각났다. 지수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이의 귀에 감청 장치를 심어놓다니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더구나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조직적인 의도라는 점은 분명했다. 지수는 박 의사에게 철저한 비밀을 부탁하며 증거물을 건네받았다. 응급실을 나서는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 일을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더 이상은 지우가 위험에 노출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단순한 부모의 불안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지수는 병원 로비를 지나며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아내 소라의 이름이 떠 있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통해 자신을 감시하려 한 것일까? 그리고 그 배후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걸까? 그날 밤 지수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은 유난히 차가워 보였고 그의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 속 과거의 보안 기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과 회사를 송두리째 노리는 음모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것보다 먼저 지우를 지켜야 했다. 아이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했다. 김지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아내 한소라의 흔적을 되짚기 시작했다. 출장으로 집을 비운 며칠 동안 지우 곁에 있던 사람은 소라와 장모뿐이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박민정 의사가 건네준 증거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귀에 감청 장치를 넣었고 그 범인은 가족 안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소라의 이름으로 남겨진 금융 기록을 들여다봤다. 평소에는 거의 확인하지 않았던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 눈에 띄었다.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되는 일정한 금액, 수신인은 클라리온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법인이었다. 국내에서 활동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 검색해도 뚜렷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단순한 자문 계약일 리 없었고 실제 서비스 흔적도 없는 거래는 명백히 위장된 흐름이었다. 지수는 서류함 깊숙이 넣어둔 혼인신고서와 결혼 관련 문서를 다시 꺼냈다. 당시에는 아무 의심 없이 넘겼던 정보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소라는 명문대 졸업자라 소개되었지만 확인해보니 학적 기록이 불분명했다. 졸업 증명서조차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결혼 후에는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정 쪽을 철저히 피했고 장모만을 내세웠다. 지수는 과거 장모가 말하던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소라는 자신과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구축했고 그 배경에는 자본과 조직이 있었다. 자신이 가진 회사와 기술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짙었다. 무엇보다 소라가 단순히 개인적 욕심 때문에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치밀했다. 매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액, 국내 기록이 없는 경력, 철저히 차단된 친인척 관계, 모든 것이 의도적인 설계 같았다. 지수는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그녀는 나와 결혼한 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한 거였어. 그 순간 가슴 깊이 배신감이 차올랐다. 자신이 가장 신뢰해야 할 자리, 바로 가정이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지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 보안 카메라 기록을 확인했다. 출장 중이던 지난주 목요일 새벽 2시경 출입 로그에 이상한 기록이 있었다. 외부인이 집에 들어온 흔적이었다. 비밀번호는 가족만 아는 개인 코드로 열려 있었고 경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기록을 열어 확인한 순간 낯선 남자의 모습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동작은 너무나 익숙한 듯 집안을 빠르게 이동했다. 목적은 명확했다. 지우의 방에 들어갔다가 10여 분 후에 빈손으로 나갔다. 그 장면을 보자 지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소라와 장모가 출장길을 적극 권했던 이유, 아이의 곁을 지키겠다던 말,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포석이었다. 지수의 뇌리를 스친 또 다른 기억은 최근 지우가 그린 그림이었다. 아이라는 눈으로 표현한 어른 남자의 모습. 한쪽 눈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마치 카메라 렌즈 같은 상징이었다. 그때는 단순한 상상력이라 넘겼지만 이제는 실체가 있었다. 지수는 심장이 미묘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문득 혼인계약서를 펼쳤다. 거기에 포함된 특약 조항 하나가 눈에 박혔다. 자신이 유언장을 수정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은 자동적으로 배우자인 소라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다. 차갑게 밀려드는 현실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음모였다. 그날 밤 지수는 지우의 방 문 앞에 앉아 한참을 떠나지 못했다. 아이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지수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이어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아내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지켜내려면 자신이 직접 진실을 파헤치고 싸워야 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소라였다.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혹시 그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전화일까? 그러나 이제 지수에게 중요한 건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우를 지켜낼 방법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의심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믿었던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분노와 결의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김지수는 더 이상 혼자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곧장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 집안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특히 보안 시스템의 저장 장치와 CCTV 로그를 정밀하게 확인했다. 며칠 전 출장 중이던 날 새벽, 낯선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그 남자는 가족만이 알고 있는 비밀 출입 코드를 정확히 입력하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방마다 순식간에 동선을 따라 이동하더니 곧장 지우의 방으로 향했다. 15분 정도 머문 뒤 빈손으로 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다. 지수는 모니터 화면을 반복 재생하며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누군가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였다. 게다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건 가족과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그는 이미 소라와 장모가 중심에 있다는 확신을 굳혔다. 며칠 전 지우가 그린 그림이 다시 떠올랐다. 아이는 색연필로 낯선 남자의 얼굴을 그렸는데 눈 한쪽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때는 장난처럼 웃고 넘겼지만 지금 보니 너무도 정확했다. 아이의 눈에는 남자가 마치 카메라 렌즈 같은 붉은 눈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지수는 이 사실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느꼈다. 그는 오래된 친구이자 보안 전문가인 이현을 불러내기로 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동료였고 지금은 독립적으로 정보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현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병원에서 발견된 청취장치, 소라의 의심스러운 금융기록, 장모의 행동, 그리고 아파트 침입 영상까지. 이현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소라의 배경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몇 년 전 지수가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이현은 호기심에 신원조회를 해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라의 과거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일부 문서는 인위적으로 정리된 흔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누군가 조직적으로 흔적을 지운 게 분명했다. 이현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최근 보안업계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국내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고급 기술을 빼돌리는 사설 정보 조직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노린다고 했다. 지수의 회사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한 기업이었고 당연히 그들의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내와의 결혼이 단순한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 회사를 통째로 노린 임무였을 가능성이 뚜렷해졌다. 모든 친절한 행동, 지지를 약속하던 말들, 출장을 권하며 미소 짓던 순간들까지 모두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현은 지금 당장 법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전 거래 내역과 출입 기록,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장치 분석 결과가 종합되어야 했다. 그는 지수에게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서버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지수는 즉시 동의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기록하고 명확하게 증명해야 했다. 그날 밤, 지수는 서랍 깊은 곳에서 혼인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조항 하나하나를 다시 읽으며 손이 떨렸다. 유언장이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사망 시 모든 자산이 아내 소라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선명했다. 평소에는 그저 당연한 절차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냉혹한 위협이었다. 소라는 단순히 회사의 정보를 빼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문득 귀에 맴돌았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지우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 그러나 가장 순수한 존재가 이제는 거대한 음모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다. 지수는 아이를 향한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 아버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장시간 모니터를 응시했다. 카메라 속 낯선 남자의 얼굴, 지우가 그린 붉은 눈, 아내의 금융거래 내역, 장모의 태연한 말투, 그리고 병원에서 발견된 장치.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다. 소라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임무를 띠고 들어온 침투자였다.
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 싸움은 가정의 갈등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전쟁이다. 김지수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소라와 단둘이 마주 앉아야 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를 가장한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증거를 꺼냈다.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아파트 침입 영상, 그리고 병원에서 발견된 청취 장치 사진까지. 차분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었다. 소라는 처음에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점점 얼굴빛이 변했다. 그는 손에 든 잔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태연한 듯 행동했지만 이미 흔들린 눈빛은 숨기지 못했다. 지수는 짧게 말을 이어갔다. 아이의 귀에서 이런 장치가 나왔다는 사실, 가정의 보안 코드가 외부인에게 사용된 사실, 그리고 매달 빠져나간 거액의 거래까지.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오해나 착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소라는 강하게 부정하며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지수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조각을 마쳤고 오늘 이 자리는 확인을 위한 것에 불과했다. 소라는 곧 화제를 돌리며 오히려 지수를 몰아세우려 했다. 당신이 회사 일에만 몰두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 늘 의심과 불안을 키워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수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다시는 지우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그날 밤늦게 지수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고 자신을 아동복지센터 관계자라고 소개했다. 지수는 순간 당황했다. 상대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지우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곧 조사팀이 집을 방문하겠다는 통보였다. 지수는 차갑게 현실을 깨달았다. 소라가 반격에 나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복지센터 직원 2명이 집을 찾아왔다. 지우는 다행히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었지만 집안 구석구석이 샅샅이 확인되었다. 냉장고 음식, 약품 보관함, 생활 환경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지수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모든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다. 직원들은 서류를 남기고 곧 돌아갔지만 지수는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제도와 기관을 이용한 공격으로 번지고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이 닥쳤다. 지우의 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벽 한쪽과 가구 일부를 태웠다. 소방서 조사 결과 전기 배선이 고의적으로 잘못 연결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일으킨 것이었다. 지수는 몸서리쳤다. 아이의 방이 노려졌다는 사실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정식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범인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지우를 품에 안고 깊은 결심을 다졌다. 이제는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수준을 넘어섰다. 누군가 아이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 전쟁은 끝까지 가야만 했다. 그는 서랍 속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비상 서류를 꺼냈다.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동시에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비밀 계정을 만들어 모든 기록을 이중 보관했다. 이제 지수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다. 아내와 장모가 어떤 반박을 하든 상관없었다. 그들은 이미 아이의 생명을 위협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 지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끝까지 가야 한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마지막으로 CCTV 영상을 다시 틀어보았다.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지우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여전히 또렷했다. 아이가 그린 붉은 눈의 그림이 곧장 떠올랐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망설일 시간도 없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아 긴 호흡을 내쉬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드러내고 아이를 지키는 일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더라도 그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김지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부산경찰청에 직접 제출했다. 병원에서 확보한 청취장치, 아파트 침입 영상,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화재 조사 보고서까지. 수사관들은 서류를 넘겨받으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컸다. 사건은 곧바로 아동학대와 재산범죄, 산업 스파이 혐의를 포함한 다중사건으로 접수되었다. 며칠 후 경찰은 한소라와 장모를 체포했다. 그들은 예상치 못했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지수는 이미 담담했다. 체포 당시 소라는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소리쳤고 장모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지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실만 되새겼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언론도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성공한 IT 기업가의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음모, 어린아이의 몸에 감청 장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다. 병원 보고서에 기록된 의료 소견, 아파트 출입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화재가 고의로 발생했다는 소방 조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결정적인 장면은 녹음 파일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통화 기록에는 소라와 장모가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지수를 출장 보내는 방법을 논의했고 지우를 통해 정보를 빼내려 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지수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면 법적으로 양육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법정안은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변호인 측은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했다. 감청장치는 제3자가 심은 것일 수 있으며 화재는 단순한 사고일 수 있다는 변명을 이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반박 자료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아파트 침입 영상 속 남자가 사용한 출입 코드는 가족만이 알고 있는 개인 코드였고 소라의 계좌에서 흘러나간 돈이 의문의 법인으로 송금된 정황은 부인할 수 없었다. 판사는 여러 날에 걸친 공방 끝에 판결을 내렸다. 한소라와 장모에게 아동학대, 산업 스파이 연루, 재산 범죄와 관련된 다수의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정에서 판결문이 낭독될 때 지수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직시하며 이 싸움의 끝을 확인했다. 소라는 마지막까지 감정 없는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러나 지수에게 그 말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이미 진실이 밝혀졌고 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이 끝난 후 지수는 지우와 함께 인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한 강남의 삶을 뒤로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아이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필요했고 지수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그는 회사 경영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의 일상에 집중했다.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봐주며 시간을 보냈다. 지우는 아직 많은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안정감을 느끼는 듯했다. 아이의 작은 웃음을 볼 때마다 지수는 다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라와 장모는 구속되었지만 그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의심은 지울 수 없었다. 감청 장치가 단순히 개인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 매월 송금되던 돈이 해외 법인으로 흘러갔다는 점, 모든 정황은 누군가 더 거대한 조직이 개입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수는 밤마다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법정에 제출했던 서류 외에도 그가 따로 보관한 기록들이 있었다. 아이의 그림, CCTV 백업 파일, 은밀히 확보한 전자메일 로그까지. 그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지우가 가장 필요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둔 채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몰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결코 잊지 않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배신이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와 맞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다. 지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지우가 잠든 방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평온한 숨결은 이 모든 전쟁 속에서 그가 지켜야 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이상 누구도 지우를 건드리게 두지 않겠다고. 김지수는 잠시 안정을 찾은 듯했지만 마음속에선 결코 긴장을 풀 수 없었다. 한소라와 장모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 모든 일의 배후가 그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단순한 가정 내부의 갈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교함과 자본이 개입되어 있었다. 매달 해외 법인으로 흘러가던 자금, 군사용 수준의 청취장치, 그리고 집안을 드나들던 낯선 남자의 행동까지. 그는 결국 더 큰 그림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수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동료 이현과 다시 만났다. 이현은 최근 국내 보안업계에서 떠도는 소문을 전했다. 특정 기업들을 노리고 기술과 정보를 빼내는 조직이 있다는 것이었다. 표적은 대개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신생 기업들이었고, 특히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더욱 위험했다. 이현은 소라가 연결된 배후가 바로 이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자금이 송금되던 클라리온 컨설팅이라는 법인은 한국에 실체가 없었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 흐름의 정점에는 아리랑 시스템즈라는 이름이 드러났다. 아리랑 시스템즈는 국내 굴지의 기술 기업 중 하나였지만 과거 지수의 회사와 정부 보안 프로젝트 수주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전력이 있었다. 당시 아리랑은 패배했고 그 이후 수년 동안 지수의 회사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현은 더 깊이 추적한 결과 아리랑 시스템즈의 실제 운영을 총괄하는 인물이 유성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냉정하고 치밀한 전략가로 유명했고 필요하다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에 등장했던 낯선 남자가 과거 유성민과 관련된 민간 보안 용역 회사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확인되었다는 점이었다. 지수는 서서히 전모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소라는 단순히 남편을 배신한 배우자가 아니라 아리랑 시스템즈가 보낸 침투자였다. 결혼 생활 자체가 하나의 위장 임무였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더 깊어졌다. 단순한 배신도, 단순한 위협도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과 회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위해 철저히 설계된 음모였다. 이현은 또 다른 이름을 꺼냈다. 최강호. 그는 아리랑 시스템즈와 연계된 사설 정보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인물로 국제적으로도 활동 범위가 넓었다. 그의 존재는 한국 안에서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이번 사건에서 지수의 집을 드나든 낯선 남자가 최강호의 지시를 받은 실행자일 가능성이 컸다. 지수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결심을 굳혔다. 이 싸움은 이제 개인적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과의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뒷걸음질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를 지켜내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면 끝까지 싸워야 했다. 밤마다 지수는 서류와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경찰에 제출한 기록 외에도 그가 따로 보관해온 백업 파일들을 이연의 서버에 이중으로 저장했다. 그는 회사 내부 보안망을 통해 아리랑 시스템즈의 데이터 흐름을 추적했고 실제로 자신의 소프트웨어 구조와 흡사한 코드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 이미 내부 정보를 빼내어 아리랑 측에 전달한 것이었다. 지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다시 다짐했다. 지우가 겪은 고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이의 귀에 장치를 심은 것도 화재를 일으킨 것도 모두 자신을 흔들어 무너뜨리려는 시도의 일부였다. 그러나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지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지우가 있었다. 이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히 내 문제만이 아니야. 국가 보안과도 연결될 수 있어. 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조직이라 해도 아이를 건드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그날 이후 지수는 매일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아리랑 시스템즈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유성민과 최강호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자료를 모았다. 이제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역으로 공격할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김지수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파일에는 군사 연구용으로 제작된 청취장치의 원천 데이터와 일련 번호가 담겨 있었다. 병원에서 발견된 장치와 완벽히 일치하는 코드였다. 그는 손에 쥔 자료가 단순한 사설 정보직의 개입을 넘어
군사용 기술이 민간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직감했다. 아이의 귀에 들어있던 장치는 개인이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는 국제적 수준의 네트워크와 연계된 범죄였다. 지수는 파일을 이현에게 전달했다. 이현은 곧바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장치의 생산지는 국내 하청업체였지만 최종 납품처는 해외 군수기업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간 유통을 조율한 주체가 부산에 있는 한 민간 연구소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구소는 겉으로는 무역 관련 자문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보 수집과 기술 거래를 담당하는 비밀 창구였다. 지수는 즉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연구소 관계자와 은밀히 접촉한 끝에 내부 관리자가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조직의 강요로 일을 해왔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 데이터가 이미 해외로 전송되었다고 고백했다. 아리랑 시스템즈와 최강호가 주도한 네트워크는 한국 내에서 빼낸 기술과 자료를 외국으로 넘기는 데 주력하고 있었고 지수의 소프트웨어 핵심 알고리즘 또한 이미 복제되어 있었다. 지수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의 배신과 위협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의 평생 업적마저도 빼앗기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소 관리자는 추가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건넸다. 아직 해외로 완전히 전달되지 않은 데이터 일부가 존재하며 그것을 삭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단, 그 작업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자 계정과 암호가 필요했고 이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을 동반해야 했다. 지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관리자로부터 계정을 확보했고 이현과 함께 원격으로 연구소의 서버에 접속했다. 몇 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그들은 데이터 삭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시에 해외로 나가던 실시간 전송 라인도 끊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의 접근 흔적이 노출되었고 아리랑 측은 즉시 상황을 인지했다. 며칠 뒤 지수는 익명의 위협 메시지를 받았다. 지우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몸서리쳤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크게 타올랐다. 이제는 확실히 드러났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정 파괴나 기업 경쟁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과 나라의 기술 안보가 걸린 전쟁이었다. 지수는 경찰과 협력해 부산 항구에서 벌어질 수출 시도를 추적했다. 정보망에 따르면 아리랑과 연결된 네트워크가 해외로 불법 반출하려던 데이터와 장비를 선적하는 날이 임박했다. 지수는 직접 현장에 나섰다. 항만 보안 요원과 경찰이 협력해 컨테이너를 수색했고 그 안에서 복제된 알고리즘과 장치들이 발견되었다. 현장에는 조직의 핵심 인물 몇 명이 체포되었지만 최강호의 모습은 없었다. 그는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체포된 인물들의 진술을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작전을 총괄한 것은 아리랑 시스템즈의 유성민이었고 최강호는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그를 지원했다. 그들은 지수의 회사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기술 우위를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아이 지우에게 청취 장치를 심은 것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지수를 직접 흔들어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지수는 조사실에서 긴 서류를 확인하며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동시에 뚜렷한 성취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료가 해외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고 범죄 조직의 상당 부분을 드러냈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국제 공조 수사에 들어갔고 한국 사회는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린 딸은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지수는 그 미소를 보며 다시 다짐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최강호가 잡히지 않았고 아리랑 시스템즈도 여전히 건재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증인이자 싸움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이 새겼다. 아이의 이름을 건드린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은 결코 타협이 아니라 끝을 보아야 하는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김지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부산 항구에서 불법 반출을 막은 이후 경찰과 검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했고 외교부까지 움직였다. 한국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범죄로 규정되었다.
국내 언론은 연일 사건을 보도했고 해외 주요 매체들 역시 한국의 기술을 노린 국제 범죄 조직에 주목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분노했다. 어린아이에게 감청 장치를 심어 아버지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을 흔드는 도화선이 되었다. 재판은 길고 치열하게 이어졌다. 체포된 조직원들은 끝까지 입을 닫으려 했지만 결국 일부가 자백을 했다. 배후의 이름, 아리랑 시스템즈, 유성민, 최강호 모두 드러났다. 법정에서는 아리랑이 수년간 은밀히 진행해온 불법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해외 군수기업과 결탁해 한국의 기술을 빼돌리고 정치권 일부와 연결해 보호막을 구축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사회는 거대한 배신 앞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최강호는 해외로 도피했지만 국제형사기구의 수배 명단에 올랐다. 유성민은 결국 구속되어 법정에 섰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리랑 시스템즈는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고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가정사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범죄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지수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마지막 선고를 지켜보았다. 유성민이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문을 듣는 순간 지수는 긴 여정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환호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다만 묵묵히 앉아 끝까지 확인했다.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작동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지수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한때 믿었던 가족이 배신자로 드러났고 어린 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했다. 회사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지수에게 새로운 사명을 남겼다. 그는 아이와 함께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청년 기업인들과 보안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일에 나섰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는 방패가 되기를 바랐다. 지우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고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겼다. 지수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아이의 웃음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는 매일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지우만큼은 지키겠다고. 세월이 흐르며 사건은 역사 속 기록으로 남았다. 언론은 여전히 이 사건을 한국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으로 다루었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면 얼마나 잔혹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한 개인이 진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지수는 어느 강연장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때때로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입니다. 청중은 깊은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그 침묵은 공감이자 존경이었고 동시에 각자의 삶에 대한 성찰이었다. 김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지우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자리에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았다.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당하다. 그러나 결국 인간을 지켜주는 것은 권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책임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를 끝까지 버틴 아버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어떤 음모보다 강하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고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떤 순간에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을 지탱해주는 것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진실과 정의는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책임감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 마음을 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소중한 의견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